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나면은 10번째 작품이에요. 그죠? 오늘 축제인데 여기 올 정신이 있었나 봐.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죠? 유토피아부터 시작해서 수락을 거치고 패싱을 거쳐서 로빈슨 크루소와 이제 방드리디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편 남았어요. 다음 주에 달과 육펜스를 할 거고 마지막 주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여정이 하도 아득해서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이 10권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깊이 있게 읽어서 여러분의 그 든든한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20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에 발간된 로빈슨 크루소를 20세기에 다시 쓴 작품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알겠지만은 PDF 활용법이 아주 다양하더군요. PDF를 재미나이에게 부탁해서 A4 용지 2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지난 강의를 떠올리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게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책상 옆에 머리맡에 두고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하고 얘기하기가 지쳤을 때 한 번씩 펼쳐볼만 합니다. 로빈슨과 방드르디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로빈슨과 방드르디의 브로맨스 하려다가 너무나 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완화했습니다.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위상이 수직적이었죠.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집에 자고 프라이데이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 또는 종장 또는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미셸 트루니의 작품에 보면은 둘의 관계가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벗이 돼요. 서로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 수평 관계로 전환합니다. 이 역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죠. 로빈슨 크루소의 공간적 배경은 베네수엘라를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의 하구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원래는 데니얼 디포가 소설을 쓰는데 모티프를 제공했던 알렉산더 알레한드로 셀커크라고 이제 스페인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알렉산더 셀커크가 표류했던 섬이 요 근처예요. 그래서 이 미셸 트루니에는 여기
제도, 이 섬이 있는, 지금의 로빈슨 크루소 섬이 있는 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 작품의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이 저자의 이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철학 학위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 자격 시험을 보는데 탈락해요. 실패하죠.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고 이제 기자 노릇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중요한데요. 1941년에서 42년 요 무렵에 프랑스의 저명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명한 과학 철학자이자 문학 비평가이기도 한 가스통 바슐라르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 강의가 미셸 트루니에라는 이 소설가를 낳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우연히 오래전에 들었던 강의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기억의 수면 위로 튀어나와서 내 삶의 지침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강의가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찌어찌 치러서 평가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기억의 수면 아래로 잠겨 있을 테지만 언젠가 길을 걷다가 어쩌면 문학 세상을 만나다에 어떤 강의가 툭 떠올라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른 방향으로 가봐야겠어. 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가스통 바슐라르의 강의를 듣고 이 세계에 대한 이해,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꼼꼼하게 볼 텐데, 이 가스통 바슐라르 철학의 핵심인 원소 철학이 이 작품,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작품의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48년, 49년에 인류박물관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의 강의를 듣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게 더욱더 결정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봐도 괜찮습니다만은, 근대 서구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인류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이른바 의식 중심의 철학,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 구조 중심의 철학으로 바꿔놓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GPT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어떤 사람이지부터 질문을 해서 쭉 질문을 이어나가다가 이 사람이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르디라는 소설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지? 하고 찾아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 작품이 전혀 다르게 닿을 겁니다. 이 인류학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인류학은 인류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아주 다양해요. 주로 이 도시 인류학도 있고 하지만은 형제 인류학, 도시 인류학도 있긴 하지만 주로 문화 인류학, 정치 인류학, 경제 인류학 이쪽에서 많은 세계 사상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로 이제 오래전 인류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향관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성의 인간선언,
또는 남녀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전부터 참정권 운동이나 뭐나 하는 게 19세기 중후반부터 서양에서 있어 왔지만 결정적으로 여성의 인간선언 또는 여성의 해방에 불을 담긴 이 학문 영역은 인류학이라고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거렛 미드라는 그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마거렛 미드가 쓴 세 부족의 성과 기질이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마거렛 미드가 1930년대죠. 뉴기니에 있는 어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필드워크를 했어요. 현장 연구를 했죠. 그런데 현장 연구를 했더니 인류학에서는 현장 연구가 기본이죠. 필드워크가 기본입니다. 했더니 이 남녀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익히 알아왔던 그 전까지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 부족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역전돼 있어요. A 부족을 봤더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주 남성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주 남성적이고 생물학적인 남성이 아주 여성적인 그런 양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B 부족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더니 둘 다 여성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다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젠더적 층위에서 여성적이라고 할 때 그 여성적이에요. 또 C 부족, 건더머거족인가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족을 연구했더니 둘 다 남성적이에요. 식인 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는 문화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서 남성은 이러해야 하고 여성은 이러해야 한다는 기준은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틀이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기존의 담론 체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가 많은 그 사상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인류학에서도 그렇고요. 경제 인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인류학의 중요한 연구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구나. 우리 사회에만 통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관계도 그렇습니다. 정치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동과 어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죠. 그건 이 정도만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자면 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명과 야만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더욱 야만적이고 야만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도된 전복적인 상상력을 가동하기 시작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토대를 바탕으로 바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이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아주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67년에 첫 소설을 발표합니다. 약 4, 5년이 걸린 모양이에요. 이 작품을 쓰는데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 첫 번째 작품인데 이게 대성공을 얻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 자격시험 낙방이라는 그 실패의 경험이 이 미셸 투르니에라는 걸출한 철학적 소설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를 낳는 디딤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마왕인데 이 작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잘 씁니다. 이 소설을 혹시나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금방 알겠지만 이 소설은 서사와 에세이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적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가 하면은 항해일지라는 이름으로 에세이가 아주 수준 높은 철학적 에세이가 이 서사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셸 트루니의 에세이집을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상당히 즐거운 모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부터 잘 볼게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얘기해봐도 찾아봐도 방드르디는 프라이데이의 프랑스어입니다. 방드르디, V-E-N 영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방드르디 금성과 관련돼요. 금성 있죠? 비너스죠? 비너스 금성과 관련됩니다. 방드르디는 프라이데이의 프랑스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방드르디 됐죠? 이건 로빈슨 크루소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태평양의 끝인데 여기 제목을 보면은 방드르디 랭브 디 파시피크 이랬습니다. 여기 LIMBES라고 쓴 거 있죠. 프랑스 발음은 랭브라고 하는데 되게 림보라고 씁니다. 키워드 보세요. 태평양의 끝을 림보라고 하는데 이 림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보냐면은 단테 신곡에서 봅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을 여행하기 시작하죠. 지옥에서 이제 연옥 거쳐서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테 신곡이 궁금하면은 성국 도서관, 성국 세계 문학의 숲 그 강의를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을 따라서 지옥 여행을 해요. 그 지옥 여행할 때 맨 첫 번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그러니까 지옥이 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저 깊은 지옥까지 있겠죠. 맨 첫 번째 고리가 림보예요. 이 림보에는 연옥이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은 예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뭐 호메로스도 있고요. 여러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뛰어난 학자들,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예수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어서 지옥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첫 번째 고리, 그걸 림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무죄의 시공간이 아무런 죄가 없는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지옥으로 간주되지만은 예수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다는 게 잘못이면 잘못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에 단테는 많이 안쓰러워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림보입니다. 여기를 태평양의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목의 의미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여기는 태평양의 끝인데 모든 이 시간이 근대적 시간, 문명의 시간이 사라지고 이 문명과 야만이 어우러지는 이 시간이 사라지고 그 무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곳을 이 고송소라는 말로 쓰는데 오래된 성스러운 장소죠. 고송소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 소설에서는 이
이 책의 314, 315페이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구원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가 차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며 마침내 도달했던 저 비시간적이며, 비시간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문명화와 관련되죠. 측정하고 통제하는 시간은 문명의 시간입니다. 이 섬에서의 시간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시간적이며 죄 없는 존재들로 가득 찬 고성소에 이르는 길. 여기가 바로 림보입니다. 이 태평양의 끝에 있는 곳. 그러니까 문명인인 로빈슨 크루소가 구원받는 곳이기도 하죠. 문명과 야만이 함께 어우러져서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림보란 의미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원작이 있고 이 원작을 다시 쓰는 거라고 그랬죠. 라이팅 백이라고도 하고요. 대항서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 미셸 트루니에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뭐라고 해야 될까? 대단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끝에 이 작품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어떻게 유럽인이 오만방자하게 온 세계를 자기 것으로 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프라이데이라는 그 식인종에 잡혀먹기 직전에 로빈슨 크루소에 의해서 구원된 친구 있죠. 그 친구를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할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방드레디 태평양의 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로빈슨 크루소의 서사는 서양의 문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 기획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섬을 무인도라고 명명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섬을 회고적으로 자신이 떠나온 서양식으로 그대로 재건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것을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로 재개척한다 그랬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왜 로빈슨 크루소가 그 섬의 리듬에, 그 자연의 리듬에 또는 그곳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지 않았는가? 그 리듬에 자신을 합치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유럽인들의, 서양인들의 오만방자한 자연관이나 야만인관에 대한 비판적인 이 소설을 기획했고 그걸 집필한 게 바로 이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항서사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카운터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이 쓴 로빈슨 크루소를 되받았음으로써 이 서양의 자기 방성, 자기 성찰에 이루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철학적인 기준이 원소 철학, 가스통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스통 바슐라르 이름 외우기 쉽죠?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이 가스통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에 기반한 원소 철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흙, 그리고 물, 흙, 그리고 불, 공기. 이 네 가지 원소가 물질적 상상력의 기초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이 물질적 상상력을 통해서 시적인 은유들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서 책을 소개할 텐데, 우리의 상상력은 늘 물질을 매개로 하는데, 그 핵심적인 물질이 물, 흙, 불, 공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전개는 물에서 시작해서 공기로 나아갑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방드르디를 매개고리로 해서 물에서 나와서 흙을 뛰어넘어서 공기로 나아가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가스통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 또는 원소 철학을 키워드로 해서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을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중에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가스통 바슐라르를 참조하면서 방드르디를 다시 읽으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AI와 이게 협업을 난 권장하는 편입니다.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리도 없고 그걸 피할 이유도 없죠. 이런 겁니다. PDF를 제미나이에 넣어주세요. 이를테면은 이 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줘.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PDF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약을 토대로 해서 가스통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 또는 원소 철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심오한 원고를 A4 용지 2장으로 써봐. 써줄까 안 써줄까? 써줍니다. 물론 이제 이 할루시에이션, 실수나 착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방드르디의 사고와 로빈슨 크루소의 그 변화를 설명하는 글을 A4 용지 3장 정도로 다시 써봐. 써줄까 안 써줄까?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 소설이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거느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이럴 때 그 AI와 함께 작업을 해보는 것도 전혀 쓸모없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질 둘레지 같은 철학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이 미셸 두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질 둘레지라는 철학자가 바로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관한 소설을 씁니다. 비평을 씁니다. 유명한 글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 둘레지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개념 중에 하나가 브리콜라주입니다. 브리콜라주는 콜라주가 떠오르죠. 우리 미술 기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찢어 붙이기 같은 이 콜라주를 떠올리는데 브리콜라주는 콜라주하고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브리콜라주. 이건 브리콜레라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인데 뭐 손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서 확인하세요. 손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 그걸 명사로 한 게 브리콜라주입니다. 브리콜라주는 자기 주위에 있는 도구나 사물들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재주,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도구나 사물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걸 손재주라고 번역도 해요. 그래서 이 조형미술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그러죠. 뭐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도 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 브리콜라주를 실천하는 인간을 브리콜레르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콜라주를 실천하는 인간.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인디언 놀이 같은 거 해봤습니까? 요즘은 위험하다고 안 하나요? 우리 아이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특히 그랬는데, 얘는 어디 풀어놓기만 하면은 혼자서 그렇게 잘 놀아요. 뭐 풀하고도 잘 놀고 꽃하고도 잘 놀고 나무에 가서도 잘 놀고 온갖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집에서도 별짓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에어컨 커버 뭐라 그러죠? 에어컨을 싸는
상자, 뭐라 그래요? 포장 상자, 그 종이로 만든 그 상자 있죠? 그 상자를 버리려고 했더니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하더니 자기 집을 만들어요. 뭐 구멍도 뚫고 창도 뚫고 뭐 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나 했더니 그거 가지고 집 속에 집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장난감 갖다 놓고 그게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내가 보기에 내 주위에서 이 브리콜라주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친구가 얘입니다. 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혼자 있으면 뭘 만들고 혼자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걸 그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실용적이고 당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대부분의 경우 놀이, 유희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술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술이라고 했는데 예술의 기원을 얘기할 때 크게 3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그 말타비라의 동굴벽화 이런 예를 통해서 예술의 기원을 3가지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기원. 뭔가의 사냥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으로서 예술이 시작됐다. 또는 노동 기원설이죠. 들소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상을 그려놓고 창을 어떻게 던져라. 이 노동 기원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동굴에서 혼자 놀던 애가 심심해서 그린 것이다. 이게 유희 기원설입니다. 대개의 경우 예술은 3가지 기원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유희, 놀이거나 아니면은 노동과 관련되거나. 근데 뭐 셋 다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술의 근본적인 충동은 아마 놀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다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죠. 이 놀이만큼 강력한 그 에너지를 장착한 인간 활동도 드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모 루덴스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이하는 인간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놀이하는 인간만큼 멋지게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건 기존의 이해관계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4차 혁명의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 누구냐 물을 때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잘 노는 인간이에요. 잘 노는 인간. 잘 노는 인간만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희하는 인간이죠. 여기 놀이하는 인간이 키워드인데 이 놀이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방드르디입니다. 방드르디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자기식으로 변주해내면서 그 놀이를 극대화해 나갑니다. 이건 로빈슨 크루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게 로빈슨 크루소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죠. 놀이하는 인간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이 섬, 스페란차라는 이름을 붙인 섬에서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 이 섬과 그리고 태양과 공기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문명 세계와 야만의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야만의 세계가 훨씬 더 인간의 행복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죠. 그건 뒤에 보겠지만은 방드리디는 이 서양에서 배가 오자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원소 철학과 물질적 상상력, 그리고 브리콜라주. 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이 브리콜라주는 말은 잊으면 안 될 겁니다. 놀이하는 인간도 연자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 얘기할 텐데 이런 책입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2권만 소개를 하는데 물과 꿈, 공기와 꿈, 그리고 대지, 그리고 대지와 대지의 의지와 몽상. 번역이 좀 다른 책도 있는데 여러 버전이 있어서. 그리고 촛불의 씨앗, 불의 정신 분석. 이런 네 원소, 물, 흙, 불, 공기. 공기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상상력이 시를 빚어내는데 또는 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기가 막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많이 아끼는 책 100권 중에 포함됩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특히 공기와 꿈. 기가 막힙니다. 몰라도 읽고 있으면 뭔가 아릿해져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 여러분 상상 많이 하죠. 이게 바닷물과 강물과 시냇물과 개울물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까지 물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흙을 보면서도 흙 냄새를 맡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 불멍만큼 기가 막힌 그 멍 때리기 방법이 없죠. 불을 쳐다볼 때 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조라스토교의 신도처럼. 그리고 공기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까? 그런 4대 원소를 바탕에 두고 물질적 상상력과 시, 예술의 관계를 펼쳐나가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핵심적인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물질적 상상력의 바탕을 둔 원소 철학이고, 이 원소 철학, 4대 원소를 통해서 시를 읽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시 중에서 이 방법론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가 있는가?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책 2권을 소개하는데 슬픈 열대하고 야생의 사고입니다. 현대 사상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한 2권의 책이에요. 우리 장폴 사르트르와 레비스트로스의 논쟁도 유명한데 바로 이 책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생의 사고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빵세 소바주로 하는데 야생의 사고 하면 우리 야만이란 말 떠올리면 부정적인 그 의식이 바로 그걸 가려버리죠. 근데 레비스트로스는 야만의 사유, 야만적 사유, 야생의 사고예요. 야생의 사고도 우리의 문명인들의 사유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통일적이고 그건 내적 논리가 있고 그 안에 또는 때로는 문명보다 훨씬 깊은 세계 이해와 자연 이해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지. 이 책은 인류학의 고전이면서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슬픈 열대는 브라질의 원주민을 분석하는데 우리의 구조 문제, 이게 질 둘레즈나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현대 철학을 이끈 책들이에요. 이 고전들은 어려울 것 같죠?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틈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얘가 말을 걸어오면은 읽어주고 말 안 걸어오면 얼 수 없죠. 내가 이 책 앞에서 고백했는데 이 책이 내 고백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헤어져야지. 근데 가서 스킨십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책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펼쳐보면 달라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군데군데만 넘겨봐도 됩니다. 제목만 읽어도 돼요. 요 4권의 책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미셸 트루미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 소설은 소설의 형식을 빈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명 비판 철학이자 제국주의 비판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문명 비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왜 문명을 비판해?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떤 노스텔지아 같은 게 있죠. 향수 같은 게. 예를 들면은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그 월든이라는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들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로망이라 그러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가 프로그램이 연출이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 세계에서 결핍 이런 걸 절감하는 모양이에요. 왜 나는 저렇게 자연과 더불어 못 살지?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있긴 하지만은 근원적인 향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연은 늘 우리의 로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대인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감아 보세요. 자연과 가까이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자연과 나의 관계에서 서로를 성찰하거나 반성해 볼 계기가 있었는지. 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문명 세계로 더 깊이 진입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인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있죠. 그런 사람들, 또 훌륭한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다 자연을 얘기해요. 이게 뭔가? 문명이 다 옳은 건 당연히 아니죠. 문제를 안고 있겠죠.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숨통을 열 수 있는 그 출구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줄거리는 여기 1759년부터 1787년까지 약 28년 동안 머문다고 나와요. 맨 뒤에 보면은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 우리 앞에서 봤던 지도의 그 제도 있죠? 그 제도의 한 섬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탄식의 섬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스페란차 섬이라고 바꿉니다. 스페란차는 이탈리아 말로 희망이죠. 희망. 스페란차. 그리고 여기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얘기하죠. 대학 다닐 때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스페란차 섬, 희망이라는 이름의 섬을 여성으로 여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는 되게 여성성을 갖춘 것으로 얘기를 하죠. 여성성을 구비한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지와의 성적 교감까지 나아갑니다. 네, 이곳이 배경이고요. 로빈슨 크루소가 있고 프랑스어로는 로뱅송 크리조라고 발음합니다만은 방드르디가 있고 텐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동굴이 폭발하면서 죽죠. 그리고 잔이라는 맨 마지막에 그 소년 선원으로 화이트 버드 홀을 타고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와 마지막에 남아요. 방드리든 떠나고. 이런 두 선장이 있습니다. 피터 반 데셀 선장은 버지니아호로 후의 선장인데 난파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스페란차 섬을 찾아온 배가 화이트 버드호인데 이 선장 이름이 윌리엄 헌터입니다. 문명에 찌든 사람이죠. 얼추 윤곽이 좀 보이나요? 줄거리를 보면은 잡힐 겁니다. 줄거리 보면 거의 다 이야기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버지니아호를 타고 항해하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나,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폭풍을 만나 칠레 연안의 무인도에 홀로 표착합니다. 칠레 연안으로 설정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지도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표류하다가 도착했어, 이 섬에. 그래서 탈출호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진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탈출하기 위한 배를 만들고 이걸 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불가능해요. 탈출호 띄우기에 실패한 그는 절망하지만 곧 살아남기 위해 섬의 지형을 탐색하고 염소를 기르며 척박한 자연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회고적인 바탕에서 문명의 세계를 여기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로빈슨은 유럽의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섬의 문명을 이식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엄격한 규율과 시간표를 만들어 자신을 통제한다. 나아가 섬 전체를 거대한 감옥이자 기계처럼 조직화하여 스페란차라는 이름을 붙이고 문명국의 질서를 재현하는 데 집착해요. 여기까지는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같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늘 이게 문제예요. 세월이 흐른 후 식인종들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원주민 청년을 구출해 방드르디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방드르디는 얘가 달라요. 프라이데이하고 다릅니다. 방드르디는 로빈슨이 강요하는 유럽식 문명과 노동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비껴갑니다. 비껴가면서 균열을 불러일으켜요. 이걸 질 둘레즈라면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 둘레즈라는 철학자라면 리종적인 이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자기 놀이들을 이어나갑니다. 여기 그의 존재 자체가 로빈슨의 엄격한 문명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방드리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력을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이자 웃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아끼는 그 기호품이 담배예요. 이 담배를 이 파이프에다가 담아서 깊게 빨아들이는 걸 자신의 가장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간주합니다. 작은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흡연을 예찬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뭐 흡연한 사람 있으면 그 문장 읽어보십시오. 흡연을 예찬하는 문장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방드르디 담배를 좋아하거든. 근데 조용한 곳에서 담배를 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이 아니죠 이제는, 로빈슨 크루소가 외출한 틈을 타서 주인의 담배통을 훔쳐다가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 동굴에는 화약도 쌓여 있고 뭡니까? 이 씨앗도 쌓여 있고 축적해 놓은 것이죠. 로빈슨 크루소의 재화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담배를 뽐나게 펴요. 이 파이프 담배를. 그런데 텐에 짚는 소리가 들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돌아온다는 낌새가 보여요. 그러니까 들켰다가 혼나겠다 싶죠. 그래서 이 파이프를 던집니다. 던지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 쌓아놨던 화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화약이 폭발해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질서, 로빈슨 크루소가 쌓아왔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자, 볼까요? 방드르디의 자유로움과 원초적인 생명력에 깊은 영향을 받은 로빈슨은 점차 자신이 쌓아올린 인위적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 방드르디의 실수로, 이 실수가 그 실수예요. 동굴에 쌓아두었던 화약이 폭발한다. 문명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로빈슨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생태적이고 관조적인 삶, 부지런히 일하는 삶이 아니고 뭔가를 깊이 바라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갑니다. 서서히 이제 자연과 닮아가요. 얼굴도 자연과 닮아갑니다. 그는 방드리드를 지배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정신적 스승으로 존중합니다. 이제 동등해지거나 관계가 역전되는 상황이 이런 거죠. 어느 날입니다. 영국 상선 화이트버드호가 섬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의 평화로운 공조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구조 소식에 여기서 이제 그 배에서 실컷 하룻밤 무도회 비슷한 걸 열어요. 회식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 세계로 귀환할까 말까 로빈슨 크루소가 망설입니다. 잠시. 근데 결국은 로빈슨 크루소는 이 섬에 남기로 해요. 그런데 방드르디는 떠나기로 합니다. 방드르디가 이 배를 타고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삼각 돛대를 단 저 배는 왜 저렇게 배가 움직일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방드르디는. 하나의 놀이할 게 많거든. 저 대포는 뭐지? 뭔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이 바로 방드르디입니다.
이 방드르디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야만인은 문명이로 떠나고 문명인은 이 야만의 세계라고 호명했던 곳에 머뭅니다. 근데 야만인이 떠난 이유는 새로운 놀이를 찾아서 떠나요. 그죠? 우리가 데니얼 디포의 원작에서 봤던 것처럼 문명 세계로 귀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놀이를 향해 떠나는데 결과는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봤듯이 우리의 방드르디는 유럽의 문명 세계를 아마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 로빈슨 크루소는 이곳에 남기로 하고 태양을 영접하면서 잔과 함께 태양을 영접하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줄거리까지 하니까 얼추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 핵심적인 그 문장들, 내가 뽑은 문장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딱 펼치면은 이게 소설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서문처럼, 프롤로그처럼 이 배 위에서 이 선장이, 버지니아호 선장이, 네덜란드 선장이에요. 선장이 타로점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타로를 잘 모르는데, 타로 한두 번 본 적이 있나? 네, 타로점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타로 카드가, 이 타로점이 이 소설의 전체 이 윤곽을 보여주는 복선 같은 역할을 해요. 이 타로점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은 이 소설의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난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요 한 문장만 볼게요. 선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은자를 그의 굴 속에서 꺼내주는 자가 나타났구먼. 타로를 카드를 뽑죠. 뽑고 그 그림을 보고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은자, 처음에는 로빈슨 크루소가 퇴행하거든요. 그 자신이 표착한 섬에서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있어요. 퇴행합니다. 고립을 못 견디고, 근데 거기에서 굴 속에서 꺼내준 자가 나타났구만. 금성이 몸속 물에서 나와 당신의 평온한 화단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금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방드르디와 관련된다 그랬죠. 금성이 나타나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카드 한 장을 또 한 장 뽑으시죠. 됐어요. 육봉 비방인 사수저라. 날개에 달린 천사로 둔갑한 금성이 해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보내는군요. 이 소설을 읽으면은 기가 막힌 복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뒤에 보면은 7장인가 8장인가? 9장 근처인 것 같네요. 방드르디가 긴 화살을 만들고 화살촉을 매달아서 숲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이 꼴라주인데, 우리 화살의 효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는 데 있죠. 그죠? 이게 문명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방드르디는 그 화살을 만들어서 숲속으로 쏘아보내는데 악기로서 얘는 그 화살을 이 숲으로 쏘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공기를 만나서 울리는 소리들 있죠. 그 울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드르디에게는 화살이 살상용이 아니고 유희용이 되는 거죠. 놀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브리콜라주적 상상력이죠. 똑같은 그 배치, 화살이라는 배치가 있죠. 이 화살을 만드는데 용도가 다른 겁니다. 방드르디는 대부분의 경우 놀이, 유희용으로 바꿉니다. 요 뒤에서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금성이 해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보내는군요. 또 다른 카드를 한 장 뽑아요. 이제 막 뒤집은 카드는 21번 비방, 혼돈의 비상이에요. 대지의 짐승이 불의 괴물과 싸우고 있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폭발 사고 있죠. 폭발 사고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를 뽑아라 하니까 토성입니다. 12번 비방으로 매달린 자의 그림이군요. 거꾸로 매달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방드르디가 버드나무를 거꾸로 심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아래로 가게 하고 뿌리가 위로 오게 합니다. 이건 문명인의 감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거꾸로 심어도 버드나무가 잘 자라요. 실제로 버드나무는 잘 자라죠. 꺾어다가 심으면 바로 나는 게 버드나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체계를 전복하는 메타포로서 이 에피소드를 읽을 수가 있죠. 그 뒤에 나무로 거꾸로 매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방드리도 그렇고 우리 로빈스 그루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보면은 여기 대지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대지로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문명과 야만을 거꾸로 보는 하나의 비유로 읽히기도 하죠. 그걸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린 자의 그림이군요. 이 인물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는 건 말이 쉽지 참 어렵죠. 훌륭한 예술가들은 거꾸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 보는 거죠. 우리 많이 알듯이 이 변기가 그 뛰어난 예술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상상력이죠. 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그 슬로건 같은 게 바른 생각, 바른 미래인데 할 말이 많습니다. 바른 생각,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이런 인문학, 예술 교육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베이스로 깔아놓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로만 들릴 뿐이죠.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남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나 혼자 다른 생각할 거야. 어지간히 담대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의 결과를 부러워하긴 해요. 그 사람들 성취한 결과는 부러워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은 괄호 안에 넣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중심적인 게 아니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목적 지향적이에요. 과정 지향적인 게 아니고. 과정들은 다 괄호 안에 넣어버리거나 못 본 척합니다. 그 목적, 달성한 목적만 보죠.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뭐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우리에게 현존하는 건 과정밖에 없는데 목적은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사실은. 수많은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가끔씩 한번 보기 바랍니다. 불쌍한 크루소. 다음 카드를 줘봐요. 쌍둥이자로군요. 쌍둥이자. 이제 로빈슨 크루소와 방드리드는 쌍둥이처럼 가까워집니다. 활 쏘는 사람으로 둔감한 우리 금성이 다시 무엇으로 변신할까 궁금했는데 금성이 당신의 쌍둥이 형제가 되었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의 예언처럼 복선처럼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고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맨 앞에 프롤로그로 와서 다시 읽으면은 타로점이 예언한 게 이런 것이었구나. 타로점을 단순히 미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언처럼 이 앞에 대치했구나. 이 소설의 복선처럼. 됐죠? 이 앞에 프롤로그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는 양성 천사의 두 발에 각각 목이 빗그름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레아의 그 백조의 이야기나 쌍둥이 얘기나 이런 게 뒤에 신화 얘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상상력, 원소 철학, 그리고 브리콜라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바탕에는 신화가 있죠. 신화의 시간, 신화의 세계의 꿈이 있습니다. 아무런 약탈이나 착취가 없는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세계를 꿈꾸는 이것도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소설의 핵심 문장들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